탄핵 정국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네. 흘러간 옛 이름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올드맨들이. 우리 피닉재 이인재 전 의원님의 최근에 이제 근황을 또 야. 접할 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 비상계엄을 뭐에 빗댔냐면요.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때 노동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그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을 때 비유를 하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계엄 선포도 비상 대권의 일환으로 당시에 자기가 겪었던 경험과 굉장히 유사하다. 보안이 유지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아무 말 대잔치를 하셨습니다. 지금. 네. 비상계엄 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안 열은 걸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게 과연 이게 비상식적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나 솔직히 이런 사람들 얘기에 반박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너무 입 아프다는 거죠. 그죠? 귀 닫고 네. 눈 감고 그냥 그래 아이도 햇소리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왜 나와 있겠냐고 결국엔. 그렇죠. 본인이 또 한 번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와볼까? 야. 또 그런 생각도 있는 그래요? 거고. 나이 지금- 몇 살 안 돼요 이분 세기 보기보다. 아니 김문수도 하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거죠. 49년생이거든. 지금. 네. 그렇지. 49년생. 네. 그럼 우리 김문수 형님이 51년생 2살밖에 차이 안 나요. 아, 실제로 나이가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또 국어 유튜버들이 부릅니다. 와서 한 말씀 하시죠. 존재 증명을 할 수 있구나. 그럼 또 이제 연락이 뭐 이제 여기 슈퍼챗 또 받고 그러니까요. 정광훈 목사 거기 가면은 환호 받고 이인재 그럼 정광훈 목사가 그러겠죠. 미안 윤상현 너 빠지고 이인재가 네가 대통령해.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그럴 듯한 스토리라인을 또 만드는 게 네. 페이스북에 글을 보면은 1993년 8월 12일 갑자기 국무위원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영문대 모른 채 청와대로 달려갔다.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와 마이크를 잡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제야 대통령이 긴급 명령으로 개혁을 단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런 식으로 현혹을 합니다 지금. 네. 긴급 명령에 갑자기 총칼 들고 계엄군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긴급 명령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네. 금융실명제잖아요. 은행에다가 계엄군이 출두합니까? 계엄군이 은행 유리창 깨고 들어갑니까? 포고령 떨어집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건 뭐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마지막에 윤석열이 대통령실에서 잡혀가기 전에 이인재 불렀다는 썰이 있었어요. 아 설이. 아니, 그런 썰이 네. 돌아다녔습니다. 충청권 원로를 불렀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기사도 나왔는데 충청권 원로가 저는 이인재 전 의원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봅니다. 네. 거기서 뭐 뭔 소리 들었겠지만. 저는 정말 문외한 제가 봐도 이 김영삼 정부는 첫 번째 문민 정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때 함께한 사람 그리고 하나의 척결을 같이 한 사람. 그러니까 내 말이 예. 이런 얘기를 빗댈 수가 있나? 저는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돌아가신 추해요. 김영삼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인재야 정신 차려라. 추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오늘인가 어젠가 또 원희룡 전 장관도 기자회견 나와서 했죠. 네. 한마디 했잖아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기회를 틈타서 네,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자극적인 단어들을 동원을 해서 지지층을 흥분시킬 가능성이 네. 있어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봐야 돼요. 아니 또 이인재 전 의원뿐만 아니고 한 칸 더 나간 분이 있죠. 누구요? 우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 직접 이분은 어제 들어갔죠. 그냥 헌재 탄핵 심판정이 나와가지고 바로 왼편에 있는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설정까지 벌입니다. 네. 돈 떨어지셨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차피 이분은 선거 부정 가지고 이제 좀 뭔가를 해보시고 싶은 분이신데 이준석 전 대표가 토론하자고 했잖아요. 토론을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토론을 네. 안 하는데 이런 데 나와서 일방적으로 누군가와 시비를 붙여가지고 이슈에 뜨는 걸 하고 싶다.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돈 떨어졌나? 후원금 덜 들어왔나? 슈퍼챗 받아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니, 왜냐면 어제 대화도 보면은 대법원 판례로 있는 사안을 가지고 본인 심지어는 이제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그 판사 출신인 김용빈 총장 앞에서 엉뚱한 설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투표용지에다 관리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왜 그걸 인수했냐? 그랬더니 그 사무총장이 대법원 판례에서 괜찮다고 한 건데요. 근데 대법원 판례가 지금 중요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그리고 또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빳빳한 투표용지 그게 맞냐고.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이 황교안 전 네. 국무총리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2020년 총선. 내가 그때 당대표였다. 도저히 못 믿겠다. 내가 이거 질 수 없는 선거 졌다. 네. 그거에 대한 자기 변명 항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 아니다. 네. 부정선거다. 중국인들 때문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황교안 전 총리의 이런 행태를 보면은 뭐가 이제 오버랩 되냐면은 2020년 총선을 자기가 지고도 못 믿는 병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밖에 선거를 치렀을 때 그 여러 가지 변하지 못한 책임,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면 극우 세력과 이제 연합했던 행태들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럼요. 권성동 그 체제에서 오버랩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다 알면서 경향신문에서 황교안 이름을 대권주자 이름에서 뺐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 경향신문에서 이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세뇌된 거죠. 뭐 리플리 정국인 비슷하게 선거 부정이 없었는데도 선거 부정이 있어서 계속 이 주술을 외면서 스스로 그 속에다가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신의 인생의 정당성이 되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이런 뭔가 이제 재등장을 보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은 갸우뚱하지 않겠습니까? 입을 다물고 있죠. 네. 깨우뚱하는 것보다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상황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빨리 탄핵 당해라. 그래야 상황이 정리된다. 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그러니까 분들이, 입으로는 네. 조기 대선 얘기를 못 하고 탄핵 이 얘기는 못 하지만은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과 윤석열 부부랑은 결별을 해야 국민의힘이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워낙 지지층들이 흥분해 있으니까 대구에서도 막 5만 명 넘게 모였다고 막 하잖아요. 그 숫자의 힘에 놀래는 거예요. 그 중에 뭐 한 10분의 1만이라도 권성동 너는 왜 대통령 안 지키냐 문자 전화 막 해봐요. 못 견딘다니까. 그 압박감 때문에 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 우리 박지원 원장님도 이제 어떻게 보면 TK 출신이기 때문에 네. 대구 동대구역에 5만 명이 모였다. 그 사진이나 이 힌트들을 네. 보고 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실제로 네. 5만 명 더 모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 추산 네. 5만 명이니까 경찰 추산 5만 명이 네. 더 모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재밌는 지역주의가 작동합니다. 대구는 부산하고 늘 경쟁합니다. 우리가 부산보다 더 모아야지. TK가 그런 뜻이 또 대박이 네네네. 있구나. 예. 이 경상도 사람들 아니면은 잘 모르는 거예요. 대구 사람들은 늘 부산을 경쟁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막 폄훼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더 모았어. 그리고 전환길이 고향이 대구야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과 제일 우려되는 것은 원래 대구는 보수지만 생각보다 극우는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 대구의 극우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는데 이른바 신흥 종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흥 중간에는 기저에는 네. 예, 거기에 신천지 대회가 몇 년 전에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거 뒤봐준 사람, 네.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전국에서 신천지 대회를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데 네. 홍준표 시장이 해 허가를 해준 거죠. 해준 행정적으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신흥 기독교계 종교 이야기가 네. 또 대구에서 많이 나와요. 조직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이거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에서 비판한 세력이 없잖아요. 그 그렇지. 반대의 어떤 방어벽이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확산돼 버립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원장님 근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2030 청년들이 이번 집회에 정말 많이 보였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주변에는 모르겠어요. 없어요. 많이 없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하고 계세요? 2030 많이 모입니다. 그래요? 그 일베 사이트에 요즘 접속도 많이 높아졌다고 하고요. 네. 그 다양한 이 마초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에 많이 모인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대구 쪽에서 뭐 장수장님 같이 우리 학교 수업도 해봤는데 남자 친구들이 그 코인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코인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게임도 많이 하고 네. 오히려 여성들 젊은 친구들보다 오프에서의 모임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취직하기 전에 젊은 남자들에게는 고립화, 폐쇄화되는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단적인 토론을 통해서 지성을 모으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동이 딱 떨어졌을 때 거기에 혹해서 이렇게 끌려오는 경향들이 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TK는 보수의 본산이라고 한다니까 그 5만 명이 모였다. 이런 신호라는 게 사실은 국민의힘의 향후에 대선을 치르는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헷갈리는데 안 좋죠. 착각하면 안 되죠. 정광훈 목사 위주로 거리에서 투쟁하는 그 목소리 큰 그다음에 폭력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지층에 끌려다니기 시작을 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2020년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정광훈 목사랑 함께 그러니까요. 이 Y 네. 유명한 이 Y 영상 때문에 결국에는 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중도층들이 상당히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당시에 대단히 자유한국당인가? 자유한국당이었다 미래통합당을 한번 미래통합당. 치렀죠. 예. 미래통합당이 유리한 구도였던 게 조국 전 장관 문제 때문에 이 청년들의 분노감
그리고 중도층의 실망감이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는 네. 것과 그 LH 그 뭐 분양 맞아요. 그런 것 예.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부동산 문제가 하도 많이 나서. 투기 논란. 네. 그래가지고 정권 심판하자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래 도저히 얘네들은 안 되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은 결국 선거에서는요 선택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주의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상황을 진상을 정확하게 이제 사실적으로 묘사를 못하는 게 누가 봐도 지금 분위기가 탄핵 정국이라는 게 마무리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헌재 결정이 나오면 파면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대선을 치는 게 상식의 여정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은 이 연설문을 읽어보니까 네. 미래에 우리가 뭐 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안 보입니다. 네. 솔직히 뭐 이재명 욕하기 대회한 거죠. 이게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국민의힘이 서울 시내 내걸었던 플랜카드를 한번 보세요. 우리 뭘 할게 라는 이야기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야당 욕하는데 2년 반을 소비를 했습니다. 즉 이 이야기의 출발은 윤석열이라는 얼토당토 하는 사람, 대통령의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일부러 데리고 와가지고 대통령을 시킴으로써 생긴 현상이다. 저는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게 진짜 저는 보수 참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보수는 이렇지 않습니다. 보수 품격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통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가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법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들 이런 거 없다라고 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 제 이름 다 거명하겠습니다.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또 누구 있을까? 유승민 권성동, 김문수 김문수는 보수 인정. 네. 이 사람들 보수 아닙니다. 그냥 출세하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유행하는 이념을 머릿속에 넣었다 뺐다 하는 사용한 사람들. 거다. 예. 사용한 거야. 중도 합리주의 뭐 이런 게 유행하면 나 중도 합리주의야.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우가 유행하면 극우 머릿속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좀 그런 사람들 실제로 이념이라는 거 철학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조기 그냥 대선에 여론에 부유했다. 저는 이렇게 보이지만 윤석열 부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고도 선거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 대표를 맹 공격하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어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은 역대 최악의 그런 원내대표의 연설이었다. 국회에서의 본회의 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권성동 대표에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고마워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선거 전략을 다 여기 담아놨더라고. 선거 전략을 예. 네, 국민의 후보 정해지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되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이재명 네거티브 악마 프레임을 여기다 담아놨어요. 그럼 준비하면 되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고마워해야죠. 네. 그러니까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이라면은요 국정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라는 것을 최소한 넣어야 돼요. 그러고 그러니까. 나서 나중에 그냥 한 두세 페이지 야당 너희들 나빠 이재명 나빠 그러면 안 돼. 이게 맞는 건데 네. 지금은 자신들은 여당이라고 하면서 여당다운 행태를 보이지 않잖아요. 저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아니, 그러니까 연설문을 뽑아 보니까 30페이지 중 20페이지가 이재명 비판이라는 건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한 5페이지 넣었어야지.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네. 걱정 많으시죠? 저희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다하겠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문화, 외교 그리고 군사적인 부분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잘 대비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부재 시에도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집권 여당이 중심을 잡고 여야 대화 타협의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께 안정감 있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 마세요. 이게 주가 돼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니까 저는 이게 대단히 참 답답하더라고요.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이재명 비판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도 뭐 공정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본인은 내가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공정하다.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심판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보여준 게 없어요. 결국 우리 국민들이 속았다라는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심판하겠다는 것에 속았는데 사실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똑같은 짓을 지금 하겠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예, 우리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기 대선 얘기만 안 꺼냈지. 사실 오늘 뭐 한동훈 측근들도 한동훈 탄핵 변론 끝나고 바로 등판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국힘 토론회 의원 3분의 1 모여가지고 이번에 또 새해를 한번 보여주는 느낌이었다. 벌써 움직임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입으로는 얘기를 안 해요. 아. 그러면 이제 지지층들한테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는 거 너 지금 벌써 생각하는 거야? 너 그러구나. 네. 이런 후레자식만 이제 이런 소리 들으니까 어. 입으로는 얘기를 안 하는데 머리, 눈, 손, 가슴, 발 이런 건 다 조기 입니다. 대선으로 가는 네. 거지. 근데 이거 준비 안 하면 무능력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해야죠. 이렇게.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늘 역사라는 게 그렇고 정치라는 게 그런 건데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가 흥하니까 또 보수 안에서도 합리적인 사람들이 주목받는 시간이 좀 오고 있는 거. 예를 들면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리얼미터 조사에서 김문수 장관 이에 이어서 범보수 대선 후보 지지율 2등을 합니다.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유승민 의원은 전에도 1, 2등 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 거죠. 사실 저는 뭐 유승민 정도는 보수라고 봅니다. 유승민 그리고 김문수도 보수 맞아요. 극우 맞아요. 그 사람은 극우지만 분명히 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주호영 또 누구 있을까? 뭐 김무성, 서병수 뭐 이런 사람들 실제로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좀 전면에 나와가지고 정상적인 국가 운영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욕하기 경쟁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한국 보수가 무너졌다는 것이 네. 결국은 한국 정치 전반을 같이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자, 자칫 잘못하면 대선 경선 룰이 바뀌지 않으면은 김문수 장관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 많거든요. 50대 50일 경우에 당원 이게 일반 안 국민. 떨어지더라고 이게 보니까 네. 지지층 맞아요. 국민의힘 지지층 탄탄해. 보수에서 정말 40%막 맞아요. 이렇게 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들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 때보다 더 강하게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김문수가 안 된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되면 많은 분들은 외연 확장 못 한다, 네.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원 당규 룰을 개정하지 않는 한 만약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냥 김문수 그냥 만들어 놓고 후보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당권 주도권 계속 네.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룰 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논의가 없느냐 있느냐 그것이 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근데 룰 개정을 하려면 사실은 이미 이제 비상 상황을 예비해 놓고 당에서 움직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탄핵의 덫에 걸려 있다 보니까 공개적으로는 당에서는 그런 룰 세팅 자체를 얘기를 못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탄핵이 이제 결정이 네.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룰 이대로 해도 괜찮아라는 네. 얘기가 나오겠죠. 목소리가. 네. 그래서 이제 지도부가 안 된다. 우리 중도층 외연 확장해야 되니까 룰 좀 바꿉시다. 2021년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때 룰로 갑시다. 그때 일반 국민 100%였거든요. 그때 역선택 조항도 없었어요. 그냥 여론조사 해가지고 정했거든요. 그렇게 갑시다라고 분위기를 쫙 끌고 가느냐 아니면은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갑시다. 그러면은 네.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탄핵의 덫 때문인지 유승민 전 의원도 사실은 정책적으로 풍부하신 분 중에 하나인 건데 최고죠. 보수로 인정을 하셨잖아요. 뭐 네. 유승민 의원보다는 네. 사실은 제가 좀 더 풍부하죠. 네, 풍부한데 유승민 의원께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네. 급진성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책 노선이 온건하더라도 급진적으로 튀어나오지 않으면 주목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유승민 의원의 정책 노선은 굉장히 중도적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분이 도드라지게 보였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과 마찰을 빚으면서 특히 이제 세금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제 도드라지게 보인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분은 좋은 정책 노선을 갖고 있으면 이걸 하는 행동은 노선은 온건하더라도 행동은 급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우두머리들은 알고 보면 전부 다 보수 참칭 극우 아스팔트 세력이야. 네. 체제 부정 세력이야. 당에서 나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당내 투쟁을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박진 원장님의 조언 가치가 아니고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실망하거나 이제 경계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네.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대체로 이재명 대표 욕이 대부분 파랄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차별점을 좀 더 중도 지지자들에게 설명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정책적 비전 좀 급진성 있어 보이더라도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신데 그 유승민 대표를 제가 뵀거든요. 네. 그때 되게 좀 약간은 조급해하신다는 느낌 받았어요. 아. 이 경선 룰 이대로 하면은 내가 너무 불리하다. 뭘 할 수가 있는 네. 게 없다. 그러니까 보수층 적극적인 지지차층을 견인할 수 있는 뭔가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뭐 인정도 받고 많이 오르내리는데 이 파벌주의를 당내에서 개파주의를 지양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안 챙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적 매력이 없는 거는 사실 리더로서의 어떤 근데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대통령으로서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국정 운영할 수 있는 아. 빚이 없으니까 음. 내가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 엘리트들, 음. 좌우, 이념, 진영, 지역 가리지 않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최적의 지도자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걸 넘기 위해서 정당 정치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그게 어. 이제 체질적으로 안 되시고 안 된다. 아. 또 이제 유승민 대표도 워낙 이제 똑똑하시고 스마트하시니까 그냥 막 조금 본인 생각과 다른 얘기 하시면은 좀 이제 멀리 하시기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너무 똑똑하면 참모 정치가 좀 힘들죠. 네, 너무 똑똑하거나 그 반대거나. 그런 생각이 좀 되게 근데 저는 그러네. 기본적으로 유승민 전 대표가 네. 참 대통령을 하면 좌우 가릴 거 없이 정말 국정 운영 잘하실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내가 뭐 어떻게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해요. 네.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또 친목질한다 또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은 경북고등학교 57회인데 아 그렇군요. 그 예. 유승민 대표 친구들하고 제가 친한 분이 많아요. 아 거기 고등학교 때부터 평판이 좋더라고 이분이. 네, 뭐 공부도 잘하고 그때부터 막걸리 마시고 다녔다 뭐 이런 거 있고. 예, 예. 그 보통 이제 그 당시 경북고등학교 예전에 이제 이 뭐라고 합니까? 네. 뺑뺑이가 되기 전 세대니까 뭐 비평준 시험 봐서 갈 네, 때니까 네. 공부 잘하면 다 서울대 법대 가는데 이분은 이제 법대도 안 갔단 말이에요. 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엘리트들이 가지는 하나의 좀 뭐 독선 또는 타인과 좀 융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좀 이 뭐라고 해야 되면 쭈삣쭈삣한다.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대중 속에 자신을 던지는 모습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역량과 능력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비전이 사장되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뭐 그분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번이 거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좀 진영을 가리지 말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번에 네. 하여튼 좀 본인이 국정 운영을 직접 하시거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판단도 좀 폭넓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있네요. 아이 지난번에 사실은 이준석보다 먼저 탈당했어야 됐어요. 그때 어쨌든 조국 혁신당도 있고 이준석 당도 있었다는 것은 제3지대가 열렸다는 뜻이거든. 이분은 나갈 때와 안 나갈 때를 잘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전에 부분은- 나갔을 때 좀 잘못 나간 그때- 거고. 예. 그렇죠. 바른미래당도 잘 나갔어요. 나가고 네. 버티면 되는데 그걸 이제 문제는 결국은 영호남 지역주의가 온전하는 상황에서 영호남 연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맞아요. 그건 네. 불가능해요. 영호남 연대는 불가능해요. 영남과 수도권 연대, 호남과 수도권 연대를 했다가 가교를 통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런 전략적 고려를 안 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재명 대표 때리기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입이 거칠지도 않기 때문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을 거치게 그런 하지도 사람들만 못합니다. 못해. 예. 못합니다. 그래 본인이 잘하는 걸 하세요. 이장격단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당내에서 저는 과감한 정책 투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진짜 대선은 대선인 게 별 이제 그 풍설 소문이 많이 돕니다. 네. 얼마 전에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서울시장 행보를 정했다 이런 얘기도 돌았어요. 예. 근데 그게 뭐 본인들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네. 그렇게 쓱 밀어내려고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오세훈 측이나 한동훈 측 둘 다 생각이 없어요. 전혀. 예. 생각 누가 이제 꾸며낸 얘기 같은데 음. 그렇게 우리가 뭐 이거를 무게감 있게 다룰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아니 왜냐면 근데 신지호 전 의원이 이제 그 방송 나와가지고 발끈하시면서 한 얘기는 가짜 뉴스인데 이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오세훈 쪽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쪽 예. 분들- 오세훈 제가- 쪽이에요? 아니 즉 그쪽 분들 다 알고 만나서 네. 얘기를 해봤는데 네. 한동훈이 서울시장 뭐 출마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한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한동훈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오세훈과 한동훈은 이미지적으로 겹친다는 겁니까? 대선을 치를 때? 겹친다고 볼 수가 있나? 좀 이해가 되지 않은 시나리오예요. 아, 차라리 이미지적은 네. 이준석을 서울시장으로 출마시키겠다라고 어. 하면 오케이, 그럼 머릿속에 괜찮아 이 들어오네. 정도. 훨씬 드러내네. 그런데 한동훈은 아니 어떻게 뭐 서울시장 갑자기 뜬금없이
네. 출마를 해요. 네. 그리고 이번에 될 가능성도 없잖아요. 한동훈은 지금 무조건 배지를 달아야 돼요. 정찰라면. 근데 이번에 본인들은 지난번 63%로 당원들의 지지, 일반 국민 지지 받아서 압도적으로 당대표 받았죠. 됐으니 네. 나 이번에 나가면 그 사람들 그대로 있잖아. 그렇지. 네. 나 이번에도 내가 대선 후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대단히 낙관적으로 경선을 보고 있어가지고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네. 부산 경남을 자신의 정치적인 근거지 기반으로 만들려고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전략 기획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PK를 그러니까 그 언더 73인 그 친구들이 말 그대로 김현철 씨 네. 찾아가서 네. 했다는 게 그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서 슬슬 부산 경남 쪽을 아하. 나의 정치적인 이해가 기반 되네. 이해가 되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난번 총선 때 부산 지역 나 때문에 한속 뺏기는 걸로 막았잖아. 18개 중에 17개 이겼으니까 내가 네. 유세 가면은 오히려 대구 경북보다 훨씬 더 환호가 많이 나왔어. PK가 그리고 지역 골목 유세 대여섯 시간 동안 다녀봤더니 사람들이 날 너무 좋아해. 내가 여기를 근거지로 삼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광주에 가도 그만큼 박수를 받아요. 그 PK에서 그 정도로 이제 의석을 많이 갖고 간 것은 우리 민주당 형들 때문이죠. 민주당 형들 때문에. 아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그 대선을 두고는 아까 이제 우리 초두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명태균 게이트 수사라는 게 여가 특검법도 그 야당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들도 있거든요. 네. 영향 안 줄 것 같아요. 안줄것 이거는 같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안 나올 겁니다. 일각에서는 뭐 전망하는 게 한동훈 계열의 그러니까요. 의원들은 네. 자기랑 관계가 없으니까 오히려. 오세훈, 홍준표 보내기 위해서 명태균 특검법 올라오면 찬성표 던져야지.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한번 그냥 1차 투표 한번 봐보세요. 이탈표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아니 근데 이 국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특검법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한 게 검찰을 향해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결론 내라 이렇게 강하게 나온 이유는 이 얘기도 뭡니까? 자세하게 들었는데 네. 명태균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본인은 책 없다. 잡힐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책을 잡히려면은 오세훈 시장이 어이 명 선생 여론조사 좀 해줘. 특히 여론조작 해가지고 내가 안철수랑 하면은 내가 이기는 걸로 좀 해줘. 분위기 좀 잡아줘. 네. 내가 돈 줄게. 쓱 해가지고 직접 보고받고 상의하고 계속해서 뭐 그래요 고마워 충성 막 이렇게 김건희 여사처럼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없어요 그게. 아. 그게 없고 그 전에 그냥 김영선 의원이 소개하니까 아유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인사하고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또 연락 오면 아유 그래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해요.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 후원회장 격이라는 분이 돈 준 거는 그 사람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하고 끈이 다 있고 막 여러 가지 중진 정치인들하고 친하다고 하니 그 사람들과 하나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네. 본인이 그렇게 돈 준 건데 그걸 나중에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오세훈 문제가 시장 되느냐? 네가 네. 잘못한 거라고 지적질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아니 근데 명태균 씨는 이번에 특검법 통과된 환영의 뜻 밝히면서 맞아요. 예. 제 1번으로 네. 오세훈 시장을 타깃합니다. 얍삽하잖아요. 보기. 아니야 그건 내가 한번 먼저 얘기해야 돼. 네. 그거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 측이 명태균과 어떠한 연관 인연이 없다라는 반증이에요. 오히려 반증이다. 모욕감 당한 거예요 명태균으로서. 아. 이런 내가 정말 책사로서 여러 가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강철원 실장하고 엄청 대판 싸웠거든요. 정말 거의 멱살 직전까지 갔다 그러더라고. 저는 오세훈 시장이 똥낀 놈이 성낸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뭐 그런 방구입니다. 거기에서 방구 낀 사람이 성낸다라는 작전을 쓴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이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오세훈 보궐선거에 당선되잖아요.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할 때부터 명태균 씨가 자기가 작전 넣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 단일화 과정에서 설문지 조작하는 법, 그 당시에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미 떠든 적도 있습니다. 단일화에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딱 나가면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오세훈 지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 이야기합니다. 군소정당과 거대정당이 단일화할 때는 설문지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거대정당을 집결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엄청나게 칭찬을 했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사실일 가능성이 있고 정치 기획하는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저는 믿을 수 없고 이런 우리 장성철 씨를 오랜만에 하나 비판하자면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혼자 큰 그림 그리고 있어. 지금 하면은 오세훈 대선 가고 이준석 시장 가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그림 한번 그려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개도 잃고 구럭도 잃습니다. 저를 믿으셔야 되는 게 저를 믿으십시오. 못 믿으시겠지만 와이 아닙니까 와이? 피청부인 아, 같은데. 큰 그림 그린다 그러고 있잖아 지금. 제가 2021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이 있습니다. 아 비전 전략실. 네, 비전 전략실 부실장으로서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협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기본적으로 거기서 기획을 했던 그랬구나. 당사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방송에서 나간 거 막 단일화의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ABC, 이 문구 네. 가지고도 우리가 상당히 계속 논의를 많이 했었고 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연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워낙 경쟁력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안철수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도 이긴다. 그러니까 네. 우리 그냥 다 풀어놓고 여론조사로 제안을 합시다.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일종 당시 여론조사 협상 네네네. 당사자가 제대로 협상을 해와가지고 결국에는 유리하게 이끄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장성철 부실장이 있었다. 명태균은 없었다. 그 얘기는 달리 에이. 얘기하면은 오세훈 당선의 1등 공신은 장성철이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해석이 되네요. 1등 공신은 아니고. 그럼 저 2, 3등 정도? 저희 네. 이준석이 그 칠불사에 가서 홍매하는 왜 심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지금 댓글로도 정말? 하나만한 얘기하지 말고 이준석 얘기 좀 들어봅시다. 아니, 자, 라고 요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했을 때 모델 그대로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 기획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네. 이야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명태균 씨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어쨌든 거예요, 간에 저는. 그 이야기를 깨우쳐줬을 수는 있어요. 생각보다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보니까 그 뭐 전략가 이거 안 해요 그냥. 어른 대접을 받으니까 막 야! 안철수 멍청한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 메시지의 강도의 집행력이 문제지.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실행력. 예, 예. 실행력이 있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저는 명태균 씨 이야기 들었을 때 굉장히 솔깃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이야기는 좀 접어두고 네. 저도 좀 할 이야기 하나 있는데 이게 뭔가면은 민주당이 우리 장성철 소장 이야기를 굉장히 좀 들어봐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특검과 더불어서 국정조사를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국정조사까지. 특검이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국정조사 투트랙으로 저는 가가지고 명태균의 황금폰이 민주당이 온다거나 조국당이 오면 국민들이 신뢰가 떨어집니다. 국민의힘이 또 조작했다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네. 국정조사라는 국회의 몫으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런 전체 부분에서 국회 몫으로, 네. 제가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게 간곡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이 계속 이제 이준석 의원을 그렇죠. 연호하시니까 네.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오늘 그 야당들이 이제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는데 야육당. 개혁신당도 의원 3명 전원이 명태균 특검법 발의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 뭐 예. 떳떳하게 밝혀질 거다. 내가 관계 없다라는 거 이번 기회에 밝히면 된다. 그렇게 자신감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방송 나와서 그렇게 타격 얘기를 없다고 하던데요.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마찬가지예요. 자꾸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가지고 문제가 될 거다라고 추측만 하는 거지. 명태균 네. 씨는 과대망상증 환자에다가 관종인 것 같아요.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한 2달 동안 언론의 지면을 싹쓸이하고 자기가 소외되니까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 가지고 구사하면서 주목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었으면 홍준표, 뭐 오세훈, 이준석과 관련해서 뭐 하나라도 던졌을 것 같아. 구체적인 사안을 하나라도 뭔가 있었으면. 근데 계속 뻥카만 얘기하잖아요. 나 있다. 곧 공개한다. 니들은 내 옆에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의 얘기. 껍질 벗기겠다. 와. 저는 사실 이제 그 우리 명태균 씨와 최근에 많이 만난 분들하고 제가 다 친해요. 노영희 변호사 친하죠. 스픽스 정기환 대표 친하죠. 그다음에 또 누구 있지? 박범계 형도 저하고 아주 친한 관계고 박주민 의원도 박주민 의원도 만났죠. 다 나하고 네. 친한 사람들만 명태균을 만났네.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종합적으로 해보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뭐 제 말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도덕적인 타격을 받을 수는 있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 라는 들었을 때 것들이 이제 이름이고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아직도 좋아한다. 여전히 네, 여전히 좋아한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만 안전한 게 아니라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도 안전하다. 세트로 세트로 안전하다.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세훈이다. 아하. 라고 이제 그 만난 분들의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흐름이 그렇다. 그렇게 네. 몰고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김문수가 대선 후보 되는 것보다 오세훈이 대선 후보 되는 거에 더 껄끄럽고 본인들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위험도가 그럴 수 있죠. 높아지니까 네. 그냥 오세훈 견제가 시작됐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문제 없어요. 그냥 곧 창원지검장이 기자회견 한다는 거잖아요. 네. 뭐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네. 뭐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지게 되고 거기 문제가 있으면은 뭐 오세훈도 대통령 못 되는 거지. 아니, 이런 거 거죠, 당연히. 이런 거 네. 감추고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근데 명태균 씨의 입에 우리가 계속 놀아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 저 사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시장 되면 산 것도 없고 진짜 제 스타일 안 맞거든. 근데 나라를 잘 운영 못할 것 같아. 눈치만 보고. 차라리 유승민이나 뭐 홍준표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네. 차라리 홍준표 시장이 잘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때요 좀 보기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막 사람들 흥분 선동시키면서 법과 제도를 무시하면서 네. 야 내 말 안 들어 야막 이랬잖아요. 그보다는 약간 좀 재미없고 무미건조하지만 정치를 해봤고 그 다음에 지자체 서울시라는 경영을 해봤고 네. 그런 것들을 해본 생각을 사람이 해봤고. 그냥 안정적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을 법과 제도에 의해서 다스리는 거. 그건 상식적인 지도력만 갖고 있어도 다음번에 새롭게 리더십을 존중받지 않을까? 그러면 저기 지지선언 대통령 뭐 하는 있는 아니, 거예요? 저는 오세훈이나 유승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 같아요. 관료들이 관리 더 잘하는데. 아이, 두 분 말씀 듣다 최상국 시대에도 보니까 나라가 진짜로 이제 돌아가는데. 대선이 정말 다가왔다. 다가왔습니다. 이런 느낌이 오고 네. 있는데 어쨌든 경제라든가 복지라든가 뭐 외교 문제에서는 좀 그 극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어. 저는 오세훈의 생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게 더 현명한 리더십이라니까요. 우리나라 관료들 공무원들 대단히 유능하잖아요. 거기서 계속 보고서 올라오는 것들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방향만 제시해주면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보고서 다 무시하고 명태균 씨랑 통화하고 부정선거 막 그냥 계속 이거에만 꽂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술 퍼먹고.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보다는 안정적인 재미없는 무미건조한 리더십이 훨씬 더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관료형 리더십이 아니,